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와 마주했습니다. 제 아들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속에는 30년 전 저희 가정을 파탄낸 사기꾼이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로 웃고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 민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유진이도 어머니 빨리 뵙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걸요. 3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제잘거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평생의 짝을 만나 행복해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차가 부유한 동네의 어느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 같은 정원과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대리석 외벽을 보며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더군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중 나온 예비 며느리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참 예쁘고 상냥한 아이였어요. 유진이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인상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아이코 사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집의 구조나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이 이상하리만치 눈에 익었거든요. 특히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감나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유진이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거실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가족 사진만큼은 해마다 꼭 찍는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저 액자만 보면 배가 불러요. 그녀의 손끝을 따라 제 시선도 벽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금빛 액자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네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간이, 제 세상이, 제 숨결이 모두 멈춰버린 것은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한 남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호소하던 그 고통이 마치 대물림된 것처럼 제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제 귀에는 남편의 마지막 비명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저도 모르게 소파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제 손등에 시퍼렇게 핏줄이 서는 것을 그 순간에는 저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감싸더군요.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지옥의 문턱에서 간신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갑자기 일어서려니 현기증이 나서 나이가 드니 정말 별 수 없구나.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세상 가장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르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안색이 정말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잠시 방에 가서 쉬시겠습니까? 저 가증스러운 위선. 저 인자 안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저만 알아본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은 그저 고맙다는 듯이 연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좀 긴장을 하셨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어야만 했지요. 이 시간이, 이 공간의 공기가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복도를 걷는 것이 제게는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낯선 공간인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저기 저 문지방에 희미하게 남은 흠집 어린 민수가 장난감 자동차를 끌다가 긁어놓은 자국입니다. 남편은 흉하다며 없애려 했지만 제가 아들의 성장 기록이라며 남겨두자고 했었지요. 제 피와 땀, 제 남편의 목숨이 깃든 이 집에서 저 악마는 지난 30년간 단 하루의 죄책감도 없이 발을 뻗고 잠을 잤을 겁니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꾸며진 화장실은 낯설었지만 그 안의 거울은 제 비참한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한 얼굴,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입술, 금세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붉어진 눈시울.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악마가 내 남편의 목숨값으로 이룬 부와 명예를 누리며 웃고 있는데 제가 쓰러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아니 하늘에 있는 제 남편의 영혼에게 소리 없이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고 말겠다고. 당신의 억울함을 이 박순자가 기필코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돌아온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 민수는 오늘 만남이 아주 만족스러웠는지 피곤하다면서도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유진이네 부모님도 어머니 정말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아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미소를 지으며 어서 들어가 쉬라고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에 오롯이 저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저는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그놈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분명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다.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 생각 하나에 이끌려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먼지 쌓인 작은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30년간의 세월과 함께 차마 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낡은 상자들을 쏟아내고 빛바랜 서류 뭉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차분한 추억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그리고 죽은 남편의 한을 풀기 위한 처절한 탐색이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서 그놈과 동업자라며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던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헤맸을까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제 눈에
상자 더미 아래 놓인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짠돌이처럼 살았던 남편이 유일한 사치라며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지요.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산에 오르며 제게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순자야, 도둑놈들은 전부 위만 쳐다보는 법이야. 진짜 귀한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낮은 곳, 바로 이 발밑에 숨겨야 안전한 거라고. 저는 그저 술주정이라며 웃어넘겼던 그 말이 그날 밤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등산화를 집어들고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왔습니다. 낡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밑창을 뜯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질긴 가죽에 손이 베어 피가 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쩍 소리와 함께 밑창 안쪽에서 기름종이에 고이 쌓인 네모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남편의 정갈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그놈의 이름까지 모든 진실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 제게 남긴 저항의 증거이자 30년 만에 도착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 내가 시작할게요. 당신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줄게요. 밤새 남편이 남긴 장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남편의 피눈물이 맺혀 있는 듯하여 제 가슴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부에 적힌 첫 번째 이름을 찾아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지요. 수소문 끝에 도착한 곳은 사람들로 붐비는 어느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 무거운 발걸음은 작고 허름한 야채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좌판에 앉아 물을 다듬고 있는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에서 고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이정심 어르신 되십니까? 제 물음에 할머니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내가 이정심인데 누구요? 나한테 볼 일이라도 있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장 꺼내기 힘든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김재혁이라는 세 글자를 말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왜 꺼내는 거요? 다 끝난 일이요.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시오. 할머니는 제게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 30년간의 공포와 체념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30년 전 그 사람에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는 대신 밤새 제 품에 품고 있던 남편의 비밀 장부를 꺼내 할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름과 그 옆에 적힌 피에 금액을 손으로 짚어드렸지요. 어르신, 이걸 좀 봐주세요.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시선이 장부에 닿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비던 할머니의 눈에서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었단 말이오? 세상에 내 평생 모은 돈 내 새끼들 대학 보내려고 밥 팔았던 바로 그 돈. 잊으려 애썼던 분노와 억울함이 되살아난 듯 할머니는 좌판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할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번뜩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내가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는 좌판 및 먼지 쌓인 상자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의 한 페이지를 펼쳐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옛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바로 옆에 세상 가장 믿음직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놈이 있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요. 저렇게 서글서글한 얼굴로 우리 모두를 속였던 게지. 사진은 그놈이 제 남편의 동업자이자 우리 시장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저놈이 떵떵거리고 사는 꼴 나는 더는 못 봐. 같이 싸웁시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드디어 외롭고 고독했던 싸움의 첫 번째 동지를 얻은 것입니다. 네, 어르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민수가 마음에 걸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며칠 후 저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밥 많이 먹어라. 그런데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제 말에 수저를 놀리던 아들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군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 서로 좋아서 빨리 합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지 않겠니? 사람 속은 한길 물속보다 깊다고 했단다. 그 순간 아들이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은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유진이네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부담스러우신 거죠? 우리 집이 가난해서 혹시라도 저쪽에서 우리를 무시할까봐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진흙탕이라도 굴을 어미인데 그런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저 내가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신중해야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요. 어머니께도 얼마나 잘하셨어요. 물론 가끔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무슨 사업이든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으로 사업을 크게 일구신 분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니. 그 말이야말로 법을 우습게 아는 사기꾼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마음에 선을 긋습니까? 어머니, 제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잘할게요. 그날 저녁 저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말을 쏘아붙이면서도 스스로 무언가에 걸린 듯 미간을 찌푸리는 아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고 그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과의 말다툼 이후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이 문제의 열쇠가 어쩌면 예비 며느리인 유진이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민수 몰래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얼굴만 보자고 청했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풍스러운 찻집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유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약속 시간에 맞춰 유진이가 찻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어요. 민수 씨한테는? 민수는 모른다. 그냥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내가 너무 며느리감을 몰랐던 것 같아서 말이다. 제 말에 유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향긋한 찻잔 뒤로 유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저 상냥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가, 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만 얼마 전에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났단다. 저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러셨군요. 응. 그런데 그 친구가 사는 게 말이 아니더라고. 30년 전에 남편 사업이 크게 망했는데 그 충격으로 남편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친구는 평생을 억척같이 살았다는구나. 제 말을 듣는 유진이의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나 정말 안 되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표정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였다는 거야.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말이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 남편이 땅을 담보로 넘기고 받은 약속어음이 있었는데 글쎄, 그게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구나. 시장 상인들 여럿이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지 뭐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던 유진이의 두 눈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크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날아온 돌멩이에 고요한 수면이 깨지듯이 말입니다. 유진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서둘러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 친구분은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유진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전부이든 일부이든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선택한 것이지요.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는 악마의 딸이자 동시에 그의 침묵하는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야채 가게 할머니와 헤어진 뒤 저는 장부에 적힌 또 다른 이름을 찾아 도시 외곽의 허름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장부에는 최철웅 부품 공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는 매일 밤 포장마차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준비가 내리는 저녁, 저는 비닐 천막으로 된 포장마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쓴 소주를 들이켜고 있는 남자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최철웅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남자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절어 붉어진 얼굴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한 눈동자.
그는 저를 잠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사장은 무슨 놈의 사장? 당신 누구요? 나한테 뭐 약이라도 팔러 왔소? 저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재혁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습니다. 그 개자식 이름을 여기서 왜 꺼내? 다 끝났어. 30년도 더 지난 일이야. 당장 안 꺼져. 남자는 금방이라도 제게 술병을 집어 던질 것처럼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지난 30년간 가슴속에 저런 욕을 수만 번도 더 삼켜왔으니까요. 저는 그를 설득하는 대신 말없이 그의 옆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텅 빈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었지요.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저도 오늘 밤은 몹시 쓰네요. 제 행동에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술잔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캐묻는 대신 제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제가 그놈의 얼굴을 며칠 전에 어떻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남자의 굳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는 공장이 전부였소. 밤낮으로 기계를 돌렸고 직원들이 내 식구였지. 그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평생 일군 모든 걸 하루아침에 앗아갔어. 나는 그날 이후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 저는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장님 심정,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 남편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무너진 세월을 위로할 뿐이었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요?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요.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사장님.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가 제 손을 잡아주리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본 것입니다. 며칠 뒤 시장의 정심 할머니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놈의 회사가 해마다 연말이면 아주 성대한 자선 행사를 연다는 것이었지요. 할머니의 억척스러운 인맥 덕에 저는 그날 행사의 음식을 나르는 일을 직원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술 한 잔 값이 과거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직원용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그들 사이를 쟁반을 들고 오갔습니다. 아무도 제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잠시 후 모든 조명이 무대 위로 집중되고 오늘의 주인공인 그놈, 김재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선량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눔의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기업의 이유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회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커다란 판에 담긴 기부금을 불우이웃 단체에 전달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 박수 소리가 30년 전 피해자들이 흘렸던 피눈물 소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연회장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 관리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기 박 여사님, 제일 중요한 VIP 테이블에 샴페인이 떨어졌네요. 어서 새로 가져다 드리세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무대 바로 아래 김재혁이 앉아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지요. 저는 모자를 더욱 깊게 눌러쓰고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쟁반을 든 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을 대하듯 턱짓으로 자신의 잔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여기 한 잔 채워주시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잔에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잔을 제 손으로 직접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제 눈에서는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쟁반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 굴욕과 치욕을 저는 뼈에 새겼습니다. 내일의 복수를 위한 가장 단단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원수의 잔을 채워준 뒤에도 제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연회장 구석에서 빈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은 그러나 잠시도 그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복수의 칼날을 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재혁이 기름진 얼굴에 다른 사내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인적이 드문 발코니 쪽으로 향하더군요. 샴페인에 취해 웃고 떠드는 사람들 중 그들에게 신경 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지금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빈 쟁반을 든 채 마치 근처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행히 발코니로 나가는 유리문 옆에는 사람 키만한 커다란 관엽 식물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행하시는 그 실버타운 거는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이 좀 나오던데요. 기름진 얼굴의 사내가 아첨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재혁이 밤 공기 속으로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허허, 뭘 그런 걸 걱정하나? 자네는 아직 멀었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장사가 바로 늙은이들 주머니 터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랄한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늙은이들은 외로워서 더 쉬워. 자식들은 바쁘지 말벗은 없지. 우리가 가족처럼 다가가서 살살 구슬리면 없는 연금까지 다 끌어다 바친다니까.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쓰던 수법이 지금 이 호텔 꼭대기에서도 똑같이 먹힌다는 게 우습지 않나? 그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약자를 경멸하고 자신의 죄를 즐기는 악마의 목소리. 반성은커녕 희열에 가득 차 자신의 범죄를 떠벌리는 저 목소리야말로 그가 현행범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저 악마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억누르며 조용히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쟁반을 든 채 연회장의 소음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제 손 안에는 재판의 흐름을 뒤바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뜨겁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장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밤낮으로 고민하는 사이 저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그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게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딸 유진이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지요. 며칠 뒤 저는 동네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생을 이웃사촌으로 정답게 지냈던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었어? 박 여사님 댁 말이야. 아들이 큰 회사 따님이랑 결혼하게 됐다고 좋아하시더니만. 글쎄, 예비 사돈댁에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어. 아들 앞길 막는 것도 모르고 쯧쯧.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놈의 역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 아들 민수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그 악마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허허, 우리 민수 사위. 일하는 모습이 아주 듬직하구만. 내가 자네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최고급 외제차 열쇠와 함께 계열사 이사직 임명장을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 아들에게는 평생을 갚아도 만져볼 수 없는 부와 명예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당황하는 아들에게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야. 자네의 능력을 내가 높이 산다는 뜻이지. 우리 유진이 고생시키면 안 되지 않겠나? 자네 어머님께도 이제 편안하게 효도하고 말이야. 그것은 제 등 뒤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동시에 제 아들의 눈앞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황금 사과를 내미는 교활한 이중 공격이었습니다. 저를 파렴치한 노인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제 아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진실을 외면하게 하려는 잔인한 계략이었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물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더 이상은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그놈의 덫에 걸려들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제 비장한 표정에 아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굳은 얼굴로 저를 마주 보았지요. 민수야, 앉아보거라. 내게 꼭 들려줘야 할 게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 밤 호텔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찾아 휴대폰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가 존경스럽다던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다. 딱 한 번만 들어보렴. 하지만 아들은 제 휴대폰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자꾸 과거에만 얽매여서 저와 어머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야. 지금도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선량한 기업가가 아니라 악마야, 민수야. 제 절규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될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그깟 30년 전 일 때문에 제 미래를 전부 망치실 작정이세요? 제가 이 기회를 잡으면
어머니도 저도 평생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의 낡은 복수심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복수심이라니. 제 남편의 목숨값과 제가 피눈물로 버텨온 30년의 세월이 아들에게는 그저 낡은 복수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하렴. 응?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두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싫어요. 듣기 싫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그냥 과거는 잊어주세요. 엄마. 네. 아들의 그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박힌 거대한 대못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과거를 잊어달라는 그 말은 죽은 내 아버지의 한을 외면하라는 뜻이었고 불의에 눈을 감고 악마의 돈을 받으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제 손으로 직접 제 심장을 부서뜨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야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날 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예비 며느리였던 유진이에게 눈물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찻집에서 저와 헤어진 뒤로 며칠 밤낮을 끔찍한 의심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 특히 약속어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제 얼굴에 서려 있던 깊은 한과 슬픔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뒤 2층에 있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들이지 않던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고 하더군요.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벽을 더듬어 아버지가 유독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풍경화 액자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벽 뒤로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럽기만 했던 그 숫자들이 그날 밤에는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낡은 장부들이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중 한 권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인생이 담긴 금액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제가 찻집에서 말했던 약속어음이라는 단어도 여러 사람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입을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장부 속에 적힌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약자들을 짓밟고 살아온 탐욕스러운 악마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 아이는 캄캄한 서재에 홀로 앉아 밤이 새도록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이제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덮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밤 유진이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이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제 아들 민수 또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아들이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뛰쳐나온 아들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독한 술을 몇 잔이나 들이켜봐도 제 마지막 절규와 눈물이 아들의 귓가와 눈앞을 떠나지 않았던 게지요. 아들은 책상 위에 놓인 예비 장인의 파격적인 제안서를 한참이나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종이가 그날 밤에는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때 아들의 눈에 제가 집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들어보라고 애원했던 녹음 파일이 거기에 있었지요. 아들은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연회장 소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너무나도 익숙한 인자하게만 들렸던 예비장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허허, 뭘 그런 걸 걱정하나? 자네는 아직 멀었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장사가 바로 늙은이들 주머니 터는 거야. 아들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늙은이들은 외로워서 더 쉬워. 자식들은 바쁘지 말벗은 없지. 우리가 가족처럼 다가가서 살살 구슬리면 없는 연금까지 다 끌어다 바친다니까.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쓰던 수법이 지금 이 호텔 꼭대기에서도 똑같이 먹힌다는 게 우습지 않나?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존경했던 어른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그런 악마의 달콤한 제안에 눈이 멀어 제 어미의 가슴을 찢어놓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아들의 머리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아들은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눈물로 젖은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후회와 분노,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지요. 아들은 외투를 걸치고 무작정 제게로 저희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눈물로 용서비는 아들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예비 며느리였던 유진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유진이와 해질녘의 인적 드문 공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전해들은 그 두 아이의 대화는 제 가슴을 또 한 번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고 서늘한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그리고 유진 씨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유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몹시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더군요.
민수 씨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평생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박 어머님을 뵙고 나서 더 이상은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질러온 다른 범죄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민수 씨 어머님의 장부 말고도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유진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USB를 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결혼은 이제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제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분들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제 아들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해야 하는 그 끔찍한 운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선택한 유진이의 용기 앞에서 말입니다. 아들은 말없이 유진이가 건넨 USB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는 고통 속에서도 가장 올바르고 용감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희 싸움의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가여운 아이의 피눈물 속에서 제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이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건네받았지만 제 아들 민수와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이자 장인으로 모시려 했던 어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 어리석고도 착한 마음에 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유진이는 김재혁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치 왕처럼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두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딸인 유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다 봤어요. 금고에 있는 장부들 전부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도 곁에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다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것을 자수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곁에서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두 아이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유진이가 가져온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김재혁은 책상 위에 USB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돕겠다고? 너희 같은 어리석은 것들이 감히 나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그가 쓰고 있던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요. 평생을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란 내가 감히 아비를 가르치려 들어? 그리고 너 박순자 아들놈. 내 놈이 내 딸을 꼬드겨 이따위 짓을 벌이는 게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USB, 이런 쓰레기는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 그리고 너희 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당장 회사에서 잘릴 것이고 내 어미는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게다. 그 순간 두 아이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마저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냉혈한 악마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제 아들은 말없이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미련과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두 아이는 화해라는 마지막 다리를 제 손으로 불태우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되돌릴 수 없는 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김재혁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저희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민수는 용기를 내준 다른 피해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장소는 정심 할머니의 도움으로 빌린 시장 한 구석의 허름하지만 온기 있는 작은 식당 별실이었지요. 처음 모인 자리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모두의 얼굴에 깊은 패배감과 체념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모인 모든 분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께 제 어리석음을 사죄드립니다. 저 또한 그 악마에게 잠시나마 현혹되어 어머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봐주십시오. 아들은 미리 준비해온 작은 노트북에 유진이가 건네준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김재혁이 저질러온 또 다른 범죄의 증거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놈이 이렇게까지. 방 안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들의 입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최철웅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장부에 적힌 내 이름 저게 내 공장, 내 직원들, 내 인생 전부였어. 저놈은 내게서 모든 걸 앗아가고 날 평생을 술에 기댄 빈 껍데기로 만들었지. 정심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나는 남편 병원비 마련하려고 쌈짓돈 모은 걸 전부 털어넣었어. 그놈만 믿고. 결국 우리 영감, 제때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눈을 감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구한 사연이 이어질수록 방 안은 분노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흩어져 있던 저희의 슬픔이 하나의 거대한 분노의 강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혁은 며칠 뒤 자랑스러운 기업인 대상을 받습니다. 그 자리는 언론과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아들의 말을 받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려야지요. 30년 전 그자가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날 밤 식당의 작은 별실에서 저희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지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는 심판의 연대였습니다. 30년간의 기나긴 어둠의 끝에서 저희는 마침내 함께 새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너무나도 고요했지만 물밑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시각 김재혁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지요. 그의 아내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지세요. 내일이면 당신이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인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네요. 김재혁은 거만하게 웃으며 아내가 따라주는 잔을 받았습니다. 최고?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지.
내 앞을 가로막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 우리의 영원한 성공을 위하여.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악마는 자신의 발밑이 시커먼 심연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만함으로 가득 찬 축배를 들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같은 시각 저희 집 작은 거실에는 심판을 위한 연대자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굳은 결의만이 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제 아들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상은 최종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연회장 전체 스크린으로 송출될 겁니다. 정심 할머니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시장 사람들도 몇 명 같이 가기로 했어. 만약에 놈이 깽판을 치면 우리가 산증인이 되어줄 거야. 평생을 술에 기대 살았던 최철웅 사장님도 그날만큼은 눈빛이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드디어 끝이 나는구만. 모두가 돌아가고 늦은 밤 저는 낡은 흑백 사진 속에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힘없이 쓰러져가던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눈물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제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더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번에는 절대로 어머니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듬직한 손을 잡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30년의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무겁게 저희 모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희는 약속된 장소인 5성급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그곳에는 이 나라의 내로라 하는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 피해자 연대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흩어져 앉아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열리는 심판의 막이 곧 오를 참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조명과 함께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나눔과 상생의 아이콘,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업인 대상 영광의 주인공을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장내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2025년 올해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업인 바로 JK홀딩스의 김재혁 회장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그 악마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그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한 자의 오만함과 만족감만이 가득했지요. 저는 저 무대가 그가 오를 인생 최고의 무대이자 동시에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30년 전 시장 한 구석에서 굶주리며 내일을 기약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흙수저였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역겨운 거짓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굶주렸던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배를 채웠던 주제의 말입니다. 저는 오직 정직과 성실이라는 두 가지 무기만을 가지고 땀의 가치를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제가 아니라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의 감동적인 연설에 장내에서는
또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다가와 금으로 만든 화려한 트로피를 그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업인 김재혁 회장님. 그가 트로피를 향해 두 손을 뻗는 순간 저는 제 옆에 앉은 아들 민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가장 높은 바로 저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시간이 말입니다. 김재혁이 제 인생의 정점을 상징하는 그 황금빛 트로피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들 민수가 저와 약속했던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잃고 암흑 속에서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사회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멎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리고 곧이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양옆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암흑 속에서 스크린만이 섬뜩할 정도로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재혁의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그곳에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정심 할머니의 가게에서 찾아냈던 바로 그 시장 상인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은 이내 그 사진 속에서 제 남편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는 젊은 시절의 김재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로 피처럼 붉은 글씨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 박철호를 기억하십니까? 축제로 가득 찼던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존경받는 기업인과 스크린 속에 서글서글한 청년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무대 위 김재혁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비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꺼. 저걸 당장 끄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스크린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고 그 빛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바로 제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입어본 적 없는 가장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로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한을 가슴에 품고 지옥 같았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심판의 서막을 열기 위해 당당히 그곳에 섰습니다. 제가 연회장 문 앞에 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김재혁은 무대 위에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이어 터져나온 더 큰 진실의 목소리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스크린 속 흑백 사진이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정심 할머니의 주름지고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김재혁이란 놈이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가져갔어. 우리 연간 병원비 한 번 못 써보고 저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정심 할머니의 절규가 끝나자 곧이어 최철웅 사장님의 한 맺힌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내 공장, 내 식구 같던 직원들 전부 저놈 때문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소. 저자는 사람의 희망을 먹고 사는 악마요.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이 끝나자 화면이 잠시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텔 발코니에서 녹음했던 김재혁의 진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장사가 바로 늙은이들 주머니 터는 거야. 요즘 늙은이들은 외로워서 더 쉬워.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쓰던 수법이 지금 이 호텔 꼭대기에서도 똑같이 먹힌다는 게 우습지 않나? 그 목소리에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존경과 감탄은 순식간에 경악과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자선사업가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악마의 목소리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너에 몰린 김재혁이 마이크를 붙잡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다 조작된 음성입니다. 저 여자가 내게 앙심을 품고 모두 꾸민 짓입니다. 여러분, 저런 천한 것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 제 아들 민수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마이크를 집어들더군요.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본 뒤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기 서 계신 박순자 여사의 아들, 박민수입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저분의 사위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들으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전부 사실입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김재혁이 30년간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존경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그 무대는 순식간에 그의 죄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들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얼어붙어 있던 연회장은 마치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며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마다 한마디씩 소리치며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세상에 저게 다 사실이라고? 어쩐지 자수성가한 것 치고는 너무 돈이 많다 했어. 사기꾼한테 상을 준 거잖아.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본 김재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경호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뭘 하고 있어? 저놈들 당장 끌어내. 그리고 저 여자도 어서 길을 터. 그는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 사람들을 밀치며 연회장 옆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구석구석에 흩어져 앉아 있던 저처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김재혁이 가려는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맨 앞에는 정심 할머니와 최철웅 사장님이 서 있었지요. 정심 할머니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혁, 어딜 가려고?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 아직 사죄 한마디도 안 했잖아. 최철웅 사장님도 굳은 얼굴로 길을 막아섰습니다. 30년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보낸 세월이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못 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남편의 기나긴 장례식이 오늘 끝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경찰들은 경악하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피해자들에게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김재혁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형사가 그의 앞에서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재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의 성공을 비추던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이제는 차갑고 은색인 쇠고랑을 차는 그의 치욕스러운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찰칵하고 쇠고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30년간 제 가슴을 짓눌러왔던 모든 한과 설움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0년간 법망을 피해왔던 그 악마에게 마침내 정의의 쇠사슬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쇠고랑을 차고 연회장에서 끌려나간 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차갑고 엄숙한 공기만이 가득한 법정 방청석에 저와 정심 할머니, 최철웅 사장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초췌한 얼굴의 김재혁이 죄수복을 입은 채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불안과 공포만이 서려 있었지요. 재판장이 법복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재혁. 피고인은 지난 30여 년에 걸쳐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들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판사는 김재혁의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특히 법정에서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단 한순간의 진실한 반성도 보이지 않은 점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탐욕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수많은 가정의 행복과 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참히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저는 판사의 말을 들으며 지난 30년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서름,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던 저 악마. 그 기나긴 어둠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가 마침내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피고인과 같은 악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주문, 피고인 김재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망치처럼 법정에 내리꽂히는 순간 죄수복을 입은 김재혁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그러나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서 정심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철웅 사장님도 붉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단단하게 맺혀있던 한과 응어리가 비로소 뜨겁게 녹아내리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재혁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숨겨두었던 범죄 수익을 찾아내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또 몇 달이라는 지루한 싸움이 지난 어느 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변호사님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하얗고 두툼한 돈 봉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만 김재혁의 은닉 재산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피해 금액의 70% 정도는 되찾았습니다. 오늘 그 돈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변호사님이 제 이름이 적힌 가장 두툼한 봉투를 먼저 집어 제게 건네려 하셨습니다. 제가 피해 금액이 가장 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어 그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함께 싸워준 동지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되찾은 것은 저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심 어르신이 용기를 내주셨고, 최 사장님이 함께 싸워주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돈입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부탁하여 각자의 피해 금액 비율에 맞게 돈을 다시 나누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제 손으로 직접 봉투를 건네드렸습니다. 정심 어르신, 이리 나오세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님 약값이라도 하십시오. 정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우셨습니다. 최 사장님, 이걸로 다시 일어서셔야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보였던 최철웅 사장님도 봉투를 받아들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여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30년 전 우리가 흘렸던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세월을, 잃어버렸던 존엄을 마침내 되찾은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아팠던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을 통해 제 상처 또한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되찾은 돈을 돌려드리고 며칠 뒤 아들 민수가 제 앞에 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리석어서 어르신들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려야 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아리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저희 모자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정심 할머니의 야채 가게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물을 다듬으며 저희를 보시더군요. 그 눈빛에는 아직 서운함이 조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좌판 앞에 이르자마자 흙먼지가 가득한 시장 바닥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어르신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저 제 사죄를 받아만 주십시오. 아들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이내 물을 내려놓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고, 이 사람아. 일어나. 다 지난 일이야. 자네 어미의 저 착한 마음을 봐서라도, 자네의 그 진심을 봐서라도 내가 다 용서할게. 얼른 일어나. 다음으로 저희는 다시 일을 시작한 최철웅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지요. 아들은 이번에도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무너진 인생에 또 한 번 돌을 던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사장님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사과가 진심인가? 자네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자네는 아는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30년간 겪으신 고통의 무게를 무시했습니다. 제 성공과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못난 놈이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대답에 최 사장님의 단단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됐다. 일어나게. 자네 어미가 자네 하나만 보고 사는데 내가 더 이상 자네 미워해서 못하겠나? 다시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짓 하지 말게. 그렇게 저희 모자는 며칠에 걸쳐 장부에 적힌 모든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들은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속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제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철없고 유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온전히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아침처럼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마음을 먹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30년의 악연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과거를 온전히 떠나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차가운 아크릴판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도소 면회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이 10년은 늙게 만든 듯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잿빛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만이 서려 있었지요. 그가 바로 김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내 이 꼴을 보니 이제 만족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성 대신 저를 향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할 뿐이었지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소? 당신도, 내 딸도, 당신 아들까지 우리 모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유리창 너머의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재혁 씨, 당신은 아직도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군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었소. 당신은 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고 내 아들의 웃음을 앗아갔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가정을 송두리째 부서뜨렸지. 저는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가족의 찢겨진 인생을 되찾았을 뿐이요.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을 내가 소중히 주워 담았을 뿐. 제 말을 들은 김재혁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 모습은 그의 영혼까지 무너져 내렸다는 완전한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30년간 저를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악연의 사슬이 비로소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혁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은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복수심이 아닌 가벼운 마음을 안고서 말입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공원묘지의 햇살은 참 따스했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남편의 묘비에 쌓인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마치 당신 얼굴에 앉은 30년의 모진 세월을 닦아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전에 좋아하던 하얀 국화한 다발과 쓴 소주 한 병을 올렸습니다.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묘비에 올리고 제 잔도 채웠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당신 혼자 여태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을까. 저는 묘비 앞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당신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당신 그렇게 괴롭히던 그 나쁜 놈, 죗값 제대로 받고 지금은 차가운 감옥에 있어. 아마 평생 거기서 썩게 될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 당신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어. 잠시 어리석은 마음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제 아비 아들이더라고. 아빠를 똑 닮아서 결국엔 옳은 길을 택했어. 저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묘비에 가만히 기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남긴 이 장부 덕분에. 하늘에서 당신이 우리를 도운 거지? 다 알고 있었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30년간 단단한 둑처럼 억지로 막아왔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억울하고 분하기만 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사진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보, 이제 당신도 다 잊어.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나랑 민수 걱정되는 거 전부 다 잊고 이제는 정말이지 편히 잠드세요. 응? 저는 한참을 그렇게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제 눈물을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고운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도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의 묘소에 다녀온 뒤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안한 노후 대신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김재혁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 집터, 제 젊음과 남편의 땀이 서려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국밥집을 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연 저희 가게의 이름은 그저 우리 동네 국밥집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상처 입었던 저희 모두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희망의 터전이지요. 가게가 문을 여는 날 정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 이제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네, 어르신. 이제 정말 그럴 거예요. 저희 국밥집은 금세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방을 맡고 정심 할머니는 계산대를 보시고 최철웅 사장님은 가게의 굳은 일을 도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수는 지난날의 과오를 속죄라도 하듯 가게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머니, 육수 다 떨어져 갑니다. 제가 새로 끓여야겠어요.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알았다, 아들. 힘들지? 그래도 내가 곁에 있으니 세상 든든하구나.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창 바쁜데 동네 상인회장님이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지요. 박순자 사장님,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상인회에서 사장님께 작은 상을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상인회장님은 제게 나무 액자에 담긴 감사패를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패, 박순자 귀하. 귀하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로 우리 동네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여 모든 상인들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패를 받아들고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이웃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난 30년 제 인생의 계절은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시린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 따뜻하고 찬란하다는 것을요.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과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도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혹독한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을 위한 가장 따스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